50년 동안 제야에서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무능한 탓도 있지만 제 연구 과정이 그만큼 지난했고 제 연구하는 내용이 또 그만큼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사실 현재 경제학은 거의 모든 이론들이 실용성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격 이론은 이제 경제학의 이제 중추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전제 조건이 한 3개 있어요. 이제 완전 경쟁, 완벽한 정보, 그리고 균형, 신속한 균형 이런 3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는데 이 3가지 조건에 가장 근접한 시장이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에서 가격 이론으로 투자하겠다 그러면 다 비웃어요. 그만큼 그 가격 이론조차도 그 경제 현상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거든요. 소득 이론도 마찬가지고 통화금융 이론, 국제개혁 이론 모두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실용성이 없게 됐는가 이걸 따져봤더니 20세기 내내 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격렬하게 대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본주의 경제학은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학은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 뭐 사활을 건 이제 대결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의 이론이 과학적 순수성이 더 뛰어나냐 그리고 이론적 정밀성이 뛰어나냐 여기에 대해서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경제 현실에서는 이론들이 더 멀어지는 그 결과를 빚었더라고요.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이렇게 분화시킨 근원 어딘가를 찾아가 봤더니 아담 스미스더라고요. 이 아담 스미스가 시장 가격에서 자연 가격을 분리해내면서 자연 가격은 노동 가치를 지배한다. 이쪽은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으로 사회주의 경제학으로 진화를 했고 또 이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추구했던 쪽은 이제 신고전파 경제학 그러니까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으로 이렇게 그 발전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첫 단추를 잘못 깼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저는 이제 그 학계에서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게 이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이 기독교의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학계에 남지 못하고 이제 제야로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지난한 길을 이렇게 걸어왔었죠. 근데 이제 다행히 그 50년 동안에 제가 이제 노력한 게 그 헛되지 않아서 실용성이 있는 그 이론들을 이제 구축하기 시작했었고 최근에는 그걸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 병리학이라는 것도 이제 그 일환으로 제가 이제 새롭게 구축한 것이거든요. 그러세요? 현재 경제학에는 경제 병리학이 없어요. 그래요? 이건 진짜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경제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고 학문이 성립했는데 그 경제처보다 훨씬 우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체에 대해서는 병리학이 훨씬 깊고 훨씬 넓게 발달해 있잖아요. 그렇다면 경제 병리학이 없다는 건 이상하다. 해서 경제 병리학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실용성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사실은 제가 지난해 하반기쯤부터는 이제 그걸 예측해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쓸 때 한참 쓸 때가 이제 그때였었고 금융 위기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걸 탈고한 게 10월 달이었거든요. 네. 근데 탈고한 때에 이 제목을 이제 출판사에다가 줬더니 출판사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자극적이다. 너무 비관적이다. 이건 안 먹힌다 시장에서. 그때는 은행 위기가 없었잖아요. 예.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기어이 고집을 했어요. 경제 병리학으로 내다봤더니 내년쯤에는 이렇게 간다. 이 책을 발간하는 때가 되면 이제 뭔가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1월 5일 날 발간했는데 이게 이제 출판사에서는 이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다 뿌려야 하잖아요. 근데 언론계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경제 위기가 없었던 때가 있었나. 상습적인 비관주의자들은 맨 경제 위기라는데 경제 위기가 언제 벌어졌냐는 식으로 반응을 했대요. 이 출판사 얘기가. 근데 이제 올해 3월
8일 날 실버게이트가 파산하고 그 이어서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이 이제 연달아 파산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경제 병리학은 예측성이 좀 있어, 실용성이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경제 병리학이라는 용어를 소장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 셈이죠. 와. 그러니까 이게 이 경제 병리학은 현실과 이제 괴리되지 않고 예. 그 지난 이제 전통적인 학문에서의 경제학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체제나 이즘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약간 현실과 괴리된 걸로 이렇게 발전돼 왔다면 진짜 현실 속에서 녹여나서 실용성 있는 그런 경제학을 연구하신 거군요. 일단 경제 병리학의 이제 그 일반 원리하고 네. 또 하나 이제 그 경제 병리학의 가장 중요한 그 구성이 뭐냐면 임상 사례들이거든요. 근데 그 일반 원리는 이 책에 밝혀놨는데 임상 사례를 못 끼워 넣었어요. 이게 책이 너무 두꺼워지니까 그래서 나중에 경제 병리학 책을 제대로 발간할 때 넣자 그리고 이제 일반 원리만 여기다가 실어놨는데 이 내용만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임상 수련을 조금만 거치면 누구나 경제 위기가 장차 벌어질 일을 예측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일반 원리가 뭐냐면 모든 경제 위기는 금융 위기를 경유해요. 왜 그러냐면 통화는 신용 창조를 하기도 하지만 신용 파괴를 하기도 해요. 그만큼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이 금융 위기를 거치지 않는 경제 위기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는 모든 금융 위기는 이제 그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요. 근데 세 번째는 모든 금융위기는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쳐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건 찰스 킨들버거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사학자가 700년 동안의 경제 위기를 분석한 뒤에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내가 바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였는데 이제 찰스 킨들버거가 그 동명의 책, 그러니까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라는 책에서는 광기가 왜 필연적으로 벌어지는지, 광기가 왜 패닉으로 필연적으로 발전하는지, 그리고 패닉은 왜 필연적으로 붕괴를 일으키는지, 여기에 대한 경제 원리를 충분히 이렇게 규명을 못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규명하면 내가 경제 병리학 수립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연구를 거의 한 2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한 40년 됐는데 그 원리들을 찾아내는 게 힘들더라고요. 한 20년 동안 연구했더니 이런 결론이 나온다 했는데 그게 이제 네 번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광기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넘어와서 합쳐졌을 경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재산형 재화들은 일정 기간에 소득이 축적돼야 수요가 일어나잖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가격이 안 올라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수요가 일어나면 일반 물가는 많이 올라 있으니까 이제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가격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2년이나 3년 더 저축해야 할 사람들이 그 가격을 못 따라잡으니까 저축이 이제 큰 빚을 내서라도 현재 수요에 가담하는 거죠. 그 현재 수요가 이제 미래 수요가 합쳐지니까 이게 배가 되고 그래서 가격은 폭등하게 되죠. 이게 말하자면 이제 광기죠. 우리가 2018년, 19년, 20년 이때 겪었던 부동산 투기 열풍도 그 일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광기가 패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뭐냐면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이제 그 수요가 없어지는 거 공동화된 상태가 와요. 그러면 수요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 부동산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격이 이제 하락을 징조를 보이니까. 소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군요. 그래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럼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것들은 이제 그 통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경기 때는 이제 예금을 인출하는 것보다 주식 팔아서 금방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통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경제 내에 유동성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 신용 창조의 역과정이 작동을 해요. 이게 이제 신용 파괴 원리거든요. 네. 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게 되면 이제 붕괴가 와요. 이제 그 붕괴는 대체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데 그 금융시장 중에서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최종적으로 그걸 그 붕괴를 일으켜요. 네. 지금 현 단계에 비유해 보자면 아직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지 않았어요. 패닉은 온 건가요? 패닉은 이미 지났어요. 패닉 상태는 지났어요. 그 제가 이 책을 처음 이제 그 발간했을 때, 그러니까 올해 1월 초에 많은 사람들, 촉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럴지 모르겠다. 근데 도대체 금융위기는 언제 터지는 거야?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그게 어디 보이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난로를 만지면 금방 뜨거움을 못 느낍니다. 좀 있다가 느끼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가 하강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해요. 지난 10월 달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는데 그 금액이 2천억 원밖에 안 된다. 이거는 번원통화의 0.07%, 광의 유동성에는 0.003%에 불과한 아주 미미한 금액인데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건설업계 전반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었고 이게 또 다른 산업에 전염돼서 다른 산업들도 유동성 부족에 시달렸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작년 하반기에 급격한 경기 하강이다. 우리 1분기, 2분기 분기 성장률이 연율로 2.6%, 3.0%였는데 3분기에 이게 갑자기 반토막이 나요. 1.3%로 떨어져요. 그리고 4분기 들어서는 경기가 더 빠르게 하강하면서 마이너스 1.5% 성장을 해요. 이거는 경기가 축소 재생산에 들어갔다는 걸 의미해요. 이 축소 재생산 악순환을 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생산이 줄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다시 생산이 줄고 이런 악순환하는 성격이 있어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금융위기가 터졌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고 있었을 뿐이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금융위기가 이미 벌어졌는데 이거는 약하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못 느껴요. 근데 더 심각한 금융위기가 올해 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다시 덮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3월 8일 날 실버 게이트가 무너져요. 이 사람들은 거의 관심을 안 가져요. 자산 규모 500억 달러밖에 안 되는 조그만 캐피털이니까 관심을 안 가는데 이게 터지면서 미국에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라는 제법 큰 중규모의 은행이 파산했고 그리고 바로 시그니처 은행이 또 파산했고 거기에다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또 15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서 지금 구제 금융을 받고 있고 영어로는 유나이티드 뱅크 오브 스위스라는데 저건 UBS 은행에 합병을 당하게 됐거든요. 네. 이제 그 과정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신용 파괴 원리를 아주 적절한 그리고 신속한 정책 집행으로 이게 일단은 물 위로 올라오다가 수면 아래로 다시 내려갔어요.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금융위기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 밑에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트리거가 터지면 바로 터질 거예요. 또다시 수면 위로. 네. 그게 터지지 않더라도 6개월 이상 지나면 결국은 이제 저는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터지리라고 보는데 네.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금융에서 은행에서 자꾸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걸 막잖아요. 이 막는데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인가요? 그럼요.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또 시그니처 은행이 붕괴되자마자 미국이 예금 전액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 발표는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연방예금보험공사법에 따르면 예금 전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가 이미 진행했거나 그 위험이 현저하게 클 때만 그게 가능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정책당국은 이미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혹은 현저하게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적절한 정책이었고 신속한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이 물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재발을 딱 차단해낸 거죠. 그게 다른 은행에서는 지금 뱅크런이 안 생겼잖아요. 네. 예금을 전액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은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뭐 6개월 있다가 주식시장으로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또 은행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미국이 아주 난처한 입장이에요. 사실 이런 미국이 지금 고금리 정책을 물가 불안 때문에 펼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3월 23일 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올렸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3월 8일부터 22일 사이에 연준의 그 밸런스 시트를 보면 무려 3,900억 달러를 풀었어요. 미국 경제에다. 그럼 어느 게 더 물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요. 지금 현재의 통화금융 이론은 그 MV는 PQ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P를 앞으로 놓으면 이건 이제 가격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Q분의, 그러니까 생산 수량분의 M, 통화량 곱하기 그 유통 속도거든요. 통화를 증발했다는 이야기는 물가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하면서 이제 고금리 정책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금리 정책은 다른 목적이고 통화 푸는 것은 물가 불안을 각오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물가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통화 증발이잖아요. 통화 수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물가는 크게 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물가 불안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지난 2월 달에는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에서 한 6개월 만에 그 이제 6.1%로 빠르게 이제 떨어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더 빠르게 떨어질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물가는 더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 미국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네. 말바꾸기를 한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금리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걸 공개할 수 없으니까 그 이제 그 물가 불안을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실제로도 미국은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과다해요. 특히 2020년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2.9%였는데 2021년도에 이게 3.6%로 증가해요. 그 상황을 방치했더라면 그만큼의 돈 2021년도에 약 8,400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달러가 해외 시장에 유출됐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달러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걸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달러가 약세일 경우에는 미국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들의 환차손이 생겨요. 그럼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그 국제 금융 자본들은 미국을 떠나요. 네. 그럼 미국 내에 유동성이 수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 즉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을 해요. 이 상황을 방치했으면 이미 미국은 2022년 상반기 중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거예요. 근데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쳤고 강달러 정책을 펼친 거예요. 네.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달러는 당연히 강세가 되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이게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의 저축들이 이 고금리를 노리고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에 있던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그래서 지난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국은 2.1%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해요. 그게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의 효과였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책들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국내 저축이 빨려간 나라들 그리고 금융 자본이 미국으로 이탈한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나라들에서는 유동성이 수축되고 신용 파괴가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실제로 지난해 4분기에 우리나라 마이너스 1.5% 성장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미국은 2.7%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해요. 우리 희생 위에 그 미국의 성장률, 높은 성장률이 달성됐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피해를 당했어요. 지난해 그 상반기 말쯤에 우리나라 그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1.25% 낮았잖아요. 당연히 국내 저축은 미국으로 빨려가죠. 그리고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니까 우리 환율은 지난해 3월 이후로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해서 한때 장중에는 1,460원도 돌파했어요. 종가도 1,440원을 돌파했었고 1,100원 수준에서 급격하게 그 환율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국내에 투자된 국내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제 금융자본들까지 환차손을 입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탈해서 미국으로 가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대규모로 이 국내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난해 하반기에 그런 그 경기 하강이 펼쳐졌던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런 그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은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그 정책을 펼친 나라에 타격을 줘요. 아, 그런가요? 이런 사례는 많아요. 1980년대도 있었고 2001년도에도 있었고 막 그래요. 그 미국이 다른 주변 나라들을 거지로 만들면서 자기만 우선 살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부메랑은 뭐예요? 제가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1980년에 미국이 물가를 잡는다고 기준금리를 21%까지 끌어올려요. 국제금융자본들 다른 나라에 투자된 그 국제금융자본들은 그걸 노리고 전부 다 미국으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강달러 현상까지 나타나니까 또 달러를 이제 또 사들이니까 또 달러 강세는 더 강화되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세계 그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겪고 있던 나라들은 모두 다 외환위기에 빠져들어요. 첫 번째 터진 게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에서 외환위기가 급속하게 전염되니까 중남미 전체 국가에 이게 그 전염이 돼요. 우루과이만 당시에 경상수지가 흑자여서 타격이 좀 덜했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한때 물가 상승률이 2,700%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중남미만 그랬냐? 아니에요. 그 멀리 떨어진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에도 외환위기 겪은 나라들 무수하게 많이 생겼고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외환위기를 아주 심각하게 겪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경제 전반이 위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의 교역량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 고금리 강달러 정책으로 다른 나라들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던 1981년도에는 플러스 성장을 해요. 근데 1982년도 다른 나라들은 이제 외환위기에서 막 벗어나고 있을 때 그 미국은 마이너스 2.0%라는 축소 재생산에 들어가요. 그게 부메랑이에요. 그렇구나. 이런 부메랑은 여러 번 있었어요. 1930년대에 그 홀리 스무트 관세법이라는 것을 미국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제정을 해요. 그러니까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는 그 법인데, 그리고 보호장벽을 좀 쌓고 하는 법인데, 그 바람에 전 세계가 교역량이 3분의 1로 축소돼요. 결국에 가서는. 미국이 그런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도 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악순환을 하면서 세계 무역 규모를 3분의 1로 축소를 시켜요. 결국 그래서 대공황이 10년 동안 그 험악한 경기 후퇴를 겪어요. 근데 이제 일단 자기가 살고 봐야 되니까 똑같은 그런 역사에서의 그런 교훈을 어찌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 거군요, 지금. 그럼요. 그래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은 절대로 펼쳐서는 안 되는 정책인데, 불행하게도 지난해 이미 미국이 그런 정책을 펼쳤고, 지금은 미국이 지금 그 부메랑을 맞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터져야 끝나는 건가요, 미국이? 당연히 터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야, 아무리 심각한 경제 위기, 경제 파국이더라도 경제 정책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펼쳐지면 네. 그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니까요. 어. 근데 미국은 적절한 정책을 펼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몰렸잖아요. 이 정책도 못 쓰고 저 정책도 못 쓰는 상황으로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 딜레마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이중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금리는 올리면서 통화량은 푸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일단 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키울 거예요. 지난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21년도보다 1,000억 달러나 더 늘었어요. 앞으로는 더 크게 늘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달러는 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국에 투자됐던 금융자본들 다 미국 이탈해요. 환차손 피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정책이 그렇게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대공황급 경제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만약 힘들어지면 뭐 저희도 그렇고 다 뭐 더 힘들어. 그럼요. 전 세계 각국이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는 전염성이 아주 뛰어나다니까요. 우리 인체도 그렇잖아요. 옆 사람이 병 걸리면 저도 막 바로 걸려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집사람이 어디에서 걸려서 왔어요. 우리 전 식구가 다 전염되더라고. 그와 같다니까요. 이제 제일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제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가끔 비판을 해요. 근데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회 심리학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권위에 대한 복종하는 심리가 사람들에게는 있다 그래요. 이거는 스탠리 밀그램이 전기 충격 실험이라는 실증 분석을 통해서 이미 검증한 그 이론이에요. 네.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그 사이비 교조들이 야 우리 집단 자살해서 산으로 가자 그러면 다 자살해요. 그게 부당한 것인 줄 알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독일같이 그 이성적인 민족들이 유태인 학살에 동참을 했잖아요. 그만큼 권위에 대한 복종은 위험한 건데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경제학계에서는 좀처럼 안 써요. 아니, 저는 그런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좀처럼 다른 그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호소력도 없고 설득력도 없으니까. 이미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정책 당국이 실패할 리 없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번에는 아니에요. 그 이거는 꼭 밝혀야 돼요. 우리 정부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가 호전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배웠네. 그건 틀렸어요. 이건 경제학이 가르치는 이론이지 이론과 현실은 가끔 달라지잖아요. 실제로는 환율이 내려갈 때 수출은 증가하고 국제 수지도 개선이 돼요. 이게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감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해외 바이어가 우리 수출업체에 수출 가격 좀 깎아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럼 우리 수출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거기에 응해요. 이런 요구가 없더라도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을 해요. 이 풀코스트 원리는 뭐냐면 그 영국의 히치와 홀이라는 경제학자가 현장 검증을 통해서 정립한 이론인데 기업들은 적정 이윤 플러스 총 비용으로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환율이 상승하면 적정 이윤이 보장되잖아요. 적정 이윤 이상의 이익이 생기니까 기업들은 수출 가격을 요구가 없더라도 깎아줘요. 수출 가격을 깎아주면 더 많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깎아준단 말이에요. 이 풀코스트가 원리가 작동해서 수출을 줄여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올해도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20% 30% 몇십 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는 그 발표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원화 수출액은 많이 안 줄었어요. 거의 비슷해요. 환율이 그만큼 폭등했기 때문에 달러 가치로 환산한 게 줄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이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출은 줄어요. 수출 물량은 같더라도 우리 원화 가치가 낮아지고 달러 가치는 높아졌으니까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수출은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원인으로 환율이 오르면 반드시 수출은 줄어요. 근데 반대 사례가 있잖아요. 환율을 내렸더니 수출이 증가했더라. 아니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죠.
이론이 먼저예요? 현실이 먼저예요? 와, 이거 현장 검증은 풀코스트 아이, 원리. 그럼요. 아, 이론이라는 것은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그렇죠. 존재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개척한 거라고요. 근데 현실은 그 자연의 섭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을 먼저 봐야 되는데 자꾸만 이론에 얽매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제가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2001년 말에 우리나라 환율이 1326원이었어요. 이게 2006년 10월 달에는 899원까지 떨어져요. 와. 우리 원화 가치로는 거의 50%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수출은 2.7배가 증가해요. 경상수지는 원래 줄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급증을 해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네. 2001년도에 100달러짜리를 수출하던 기업은 13만 2,600원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2006년 10월 달에는 9만 원도 못 버는 거예요. 네. 기업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0달러짜리 수출해갖고는 안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150달러짜리 개발해야 되고 200달러짜리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출이 급증하고 또 기업의 국제 경쟁력도 높아지고 그 덕에 국가 경제의 경쟁력도 높아져요. 네. 그러면서 국제 수지가 대폭 개선돼요. 실제로 201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 그 경상수지 흑자가 그때 1,000억 달러를 넘어가면서 GDP의 7.4%를 차지한 적이 있어요. 환율이 내려갈 때 수출은 증가한다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경제가 번영할 때는 자국 통화 가치가 계속 상승해요. 그러니까 환율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쇠락해 가는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환율이 상승하고 자국 통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런 현실을 봐야 되는데 정책 당국자들이 물론 그 사람들 무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제학이 워낙에 무능해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능하잖아요. 현실을 외면하고 가격 이론에만 추종을 하면 결국은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우리 수출이 계속 줄잖아요. 올해 지금 1, 4분기는 왕창 줄었을 네. 거예요. 그 이유가 환율이 올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온갖 명분을 대요. 중국과의 뭐 어떻게 됐고 뭐 또 다른 나라들 수요가 부진해서 수출이 안 되고 맞아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아, 환율인가요, 근데? 환율이 가장 결정적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출 물량은 줄질 않았어요. 거의 줄지 않았어요. 증가하지 못했을 따름이에요. 네. 중국에 대한 수출이 대폭 줄었잖아요. 그 영향도 있었고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그 반도체 수출이 그 수요도 줄었지만 미국의 규제 등등을 해서 엄청 줄었어요. 이제 그 영향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환율이 올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답답한 일이고 그 바람에 우리나라의 금융위가 지난해 하반기에 그 작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경기는 빠르게 하강했다고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분석이 아니라 예측이었어요. 지난해 이미 제가 얘기해 놓은 거예요. 경제학은 사회과학이잖아요. 사회과학은 자연과학하고 다르게 실험이 안 돼요. 실험이 안 되면 사회과학의 이론을 뭘로 검증해야 되냐. 예측력이 있냐 없냐로 검증을 해야 돼요. 예측력이 있을 때 그 이론은 뛰어난 이론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경제 병리학으로 예측해 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을 제가 이 책에다 실어놨잖아요. 그러면 경제 병리학을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는 세상에 널리 안 알려져 있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소장님, 앞으로는 환율을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한 1,300원에서 조금 내려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지금 지난해 3월 이래로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했잖아요. 환율이 상승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2021년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852억 달러예요. GDP의 4.9%라는 어마무시한 규모라고요. 역대급이었다고. 네. 852억 달러가 국내 외환시장에 들어왔잖아요. 추가로 들어왔어요. 그럼 가격으로는 뭐라 그래요? 공급이 넘쳐나니까 환율은 떨어져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막아섰어요. 외환을 사들였어요. 또 일부 외환은 해외 직접 투자라는 혹은 금융 투자라는 미명하에 해외로 유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죠. 정부가 그 수요자 역할을 했으니까 그게 우리나라 지금 현 경제 상황의 비극을 초래한 그 근본 원인이에요.
지난해처럼 환율 상승 때문에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든 때에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무려 298억 달러예요. 300억 달러라고요. 약. 그 300억 달러가 국내 외환시장에 투입이 됐는데 환율이 그렇게 올라서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지금 올해 1, 4분기는 경상수지가 적자일 거예요. 근데 1, 4분기에는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들은 그 당면한 것만 보지 않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환율이 어디로 갈 것인가, 경상수지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보고 이제 하기 때문에 2, 4분기부터는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면은 올해 1, 4분기처럼 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환율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정부가 그걸 자꾸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금융위기는 좀 일반화시켜서 다른 원인들보다도 제일 중심에는 환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정부에 좀 실책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환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 이제 그게 사실은 먼저 터졌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 못한 거죠. 실제로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쳤을 때 자국 통화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아니면 안정시킨 나라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경제가 비교적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나라를 꼽을 수 있는데 이게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예요.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경제 정책을 잘 펼쳐요. 이 싱가포르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2021년도에 7만 달러를 넘었었어요. 우리나라 GDP 1인당 국민소득이 2배잖아요. 이렇게 크게 벌어진 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대만도 지난해 20년 만에 우리나라 1인당 GDP를 넘어섰잖아요. 지난해 경제정책이 성공했냐 실패했냐에 따라서 그 격차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실패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한 정책 당국은 절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참 좀 답답한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앞으로 원화 가치가 강세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좀 금융위기나 이런 게 벗어나면서 좋아진다는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네, 저는 당연히 그렇게 봐요. 저한테 이제 그런 물음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럼 현재의 경제 상황을 타개할 길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심각한 경제 위기든 경제 파국이든 경제 정책이 얼마나 적절하냐 그리고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타격은 최소화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타격이 없앨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금융위기는 전염성이 아주 뛰어나요. 한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바로 옆 나라로 전염이 되고 또 다른 나라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 공조체제 구축이 필수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국제 공조체제 구축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쳐서 다른 나라들을 거지로 만들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어떤 나라가 미국이 협조를 하겠어요. 이 국제 공조체제가 구축되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계적인 경제 상황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라도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도 자기 먼저 살겠다고 저런 정책을 펼치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최소한도 미국보다 1%는 더 높여야 돼요. 미국은 투자가 안정적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럼 미국으로 이탈했던 국내 저축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1%는 높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환율은 하루빨리 지난해 3월 수준으로 1,100원대 수준으로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뒤로도 매년 50원씩은 떨어뜨려 줘야 미국으로 이탈했던 국내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요. 그러면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러면 신용 파괴 원리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국내에서도 작동 중이지만 미국 등 세계적으로도 작동 중이에요. 그러니까 실버게이트라는 조그만 캐피탈이 파산하자마자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또 크레딧 스위스 은행, 또 다른 또 관련된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계속 빠져들었잖아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했다는 것을 빼놓고는 어떤 다른 변수로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 흔히 해요. 1% 발생 확률의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날 확률은 0.01%다. 근데 그게 3번 반복되기 위해서는 0.0001%다. 그 발생 확률이. 그렇다면 확률이 낮은 그런 사건이 연달아 3번 벌어지기 위해서는 무언가 필연적인 이유가 필요하다. 네. 은행은 파산할 확률이 1%가 안 돼요. 그런 희귀한 확률이 3번 연달아 터졌잖아요.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은행, 또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이 연달아 그 유동성이 빠졌잖아요. 그렇다면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필연적인 이유는 경제 비영리학에서는 신용 파괴 원리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네. 신용 파괴 원리가 미국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을 그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잖아요. 금리는 올리면서 또 통화량은 그 확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알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위기라 그러잖아요. 시스템 리스크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금융위기란 말이에요, 이게. 금융위기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은 뭐냐면 미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일단 금리를 인하하거나 안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미국에 투자된 금융 자본들이 환차손을 입어요. 그럼 그 금융 자본들은 미국을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고금리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니까요. 네.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야 다른 나라들의 국내 저축 또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와서 미국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서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이제 멈추게 하잖아요. 반면에 지금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것도 그것 때문이잖아요. 네. 국채 과다하게 투자했는데 국채 가격이 떨어져서 결국은 경영수지가 악화되니까 뱅크런이 갑자기 일어난 거죠. 물론 실리콘밸리 은행은 경영수지가 양호했어요. 그 자기네들이 이제 그 자료 공표한 거에 따르면 얼마든지 제 유동성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뱅크런은 아무리 건전한 은행도 망하게 만들어요. 이거 2008년대도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베어스턴스도 마찬가지로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 베어스턴스 얘기를 좀 잠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임상 사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경제 병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사례예요. 그 베어스턴스의 뱅크런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2007년 7월 달에 베어스턴스 소속 해치펀드 2개가 고객던 16억 달러를 잃어요. 그게 다 손실이 난 거죠. 그래서 파산을 해요. 그러니까 베어스턴스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 얘기들이 계속 갑자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3월 달에 3월 11일 날 베어스턴스 뱅크런이 나온 거예요. 베어스턴스의 CEO는 뱅크런이 나와도 얼마든지 자기네가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 경영수지, 밸런스 시트상의 경영수지는 아주 양호했어요. 뱅크런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갑자기 유동성이 사라지는 일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베어스턴스는 그렇게 몰락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거는 바로 그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면 그게 다른 은행들로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번에는 그 새 은행들 파산했을 때 미국이 전액 그 예금을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다른 은행들로 뱅크런이 전염된 걸 막아냈어요. 그래도 미국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금리를 낮추자니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금리를 올리자니 국채 가격이 떨어져서 은행들, 금융기관들 전반적으로 그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그러면 어디에서 또 뱅크런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아주 그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미국인데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금융위기가 그럼 미국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우선은 그 터질 때마다 막 그 예금보험공사나 연준이 계속해서 보장해 주는 거는 불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 몸도 그러잖아요. 아. 대증요법을 쓰면 네. 이게 만성질환으로 네. 발전하는 수가 있어요. 와, 바로 이해됐습니다. 와. 병의 원인이 어딘가에 직접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미국은 지난해 그 상반기 중에 경상수지에다가 처방을 했었어야 돼요. 경상수지 적자가 커진 것이 문제였잖아요. 네. 그럼 경상수지를 줄였어야 했어요. 근데 경상수지 그 적자를 줄이려면 긴축 정책을 펼쳐야 돼요. 통화 긴축 정책, 재정 긴축 정책을 펼쳐서 국내 소비를 줄여야 돼요. 그래야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개선되잖아요. 근데 그건 경기 하강으로 직결되잖아요. 이게 경기 하강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권이 정부가 그 정책을 어떻게 선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편법을 쓴 거예요. 대증요법을 쓴 거라고요.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라는 대증요법을 써서 일시적으로 벗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열이 올랐어요. 그럼 해열제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간이 나빠지잖아요. 간이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간 나빠지면 체온 더 오르죠. 일시적으로는 체온을 낮출 수 있지만 건강을 더 악화시키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그럼 미국의 금융위기는 언제 터지느냐는 얘기를 해요. 저는 맨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수면 아래에서 진행된다. 어떤 트리가 터지면은 수면 위로 올라올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고 그럴 것이다. 설령 트리거가 안 터지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게 언제 일어나냐를 해요. 한 6개월에서 9개월 후에는 그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해요. 주식시장은 왜 붕괴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거래라는 것은 유동성에 의해서 이렇게 거래가 되잖아요. 경제 내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이제 주가 지수는 상승을 하잖아요. 근데 신용 파괴 원리가 지금 물밑에서 작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압력으로 작동하고 있잖아요. 이 압력은 그냥 압력이 아니에요. 신용 승수배만큼의 압력이에요. 거기다가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통화의 유통 속도까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유동성이 점점 그 축소되는 압력을 더 강하게 받으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수요가 줄어들면서 어느 한순간에 폭락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금융위기는 주식시장의 몰락이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거기서부터 본격화해요. 둘째 원리네요. 말씀해 주신. 아, 그렇군요. 중국은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부동산 경기가 붕괴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미 금융위기가 터졌어야 했어요. 2019년 3월 달에 KBS가 차이나 쇼크, 빈집 6,500만 채의 비밀, 이거 특집 방송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미 금융위기가 터졌어야 했는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금융위기라는 홍수가 이미 몰려오고 있는데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라는 댐을 만들어서 그걸 차단을 했어요. 근데 금융위기는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댐 위로 물이 넘치고 있어요. 모든 댐 위로 물이 넘치면 다 무너져요. 지금 중국이 그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아직 댐은 안 무너져 있지만 물이 넘치고 있어서 조만간 무너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넘치는 물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하면서 무려 9,700억 달러의 상업 차관을 관련 국가들에게 제공했어요. 그리고 7천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도 체결해 줬어요. 근데 그 1대1로 관련 국가들이 이미 외환위기 늪에 빠졌거나 외환위기에 직면했어요. 스리랑카는 이미 외환위기 늪에 빠져 있잖아요. 파키스탄은 최근에 외환위기 늪에 빠져들었잖아요. 튀르키예, 헝가리 지금 어렵잖아요. 그 밖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아프리카 나라들, 중동 그 비산유국들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1조 7천억 달러의 자금이 부실 채권으로 전락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거의 몰락 수준에 빠져 있으니까 지방정부들이 지방 재정을 약 40%를 토지 사용권을 판매해서 충당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게 돼버렸잖아요.
지금같이 어려운 그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누가 토지 소유권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들 지금 대부분이 지금 재정 위기에 빠져들었고 그 지방 정부들이 그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 지방채가 소화가 안 되니까 지방금융공사를 설립했어요. 근데 그 지방금융공사들이 지금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경영수지가 최악으로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리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어느 나라에선가 금융위기가 터져서 세계적으로 전염돼서 중국을 덮치면 중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중국은 지금 지난해 4분기에 발표는 플러스 성장이라지만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전기 사용량이 지난해 그 마이너스 증가했는데 어떻게 이 산업 생산이 플러스가 돼요? 뭐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성장률 플러스가 나오냐고요. 통계 조작인가요? 중국의 그 전직 총리가 리커창이 중국 통계는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통계 조작 흔히 벌어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올해 중국이 통계 조작만 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5%대 성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우려하고 있어요. 거의 마이너스 5%면은 책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의 뭐 노숙인들이 넘치고 길에 뭐 자영업자들 도산하고. 맞아요. 우리 지금 외환위기 때 98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5.4%였잖아요. 30대 재벌에서 12개 재벌이 사라졌어요. 99년에 그 해체된 대우가점 13개 재벌이 사라졌어요. 그걸 포함해서 3만 개 이상의 기업이 도산하면서 우리 정규직 근로자들 130만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자영업자는 수십만이 파산했어요. 그래서 파괴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십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하철 역사나 이런 데는 노숙자들이 넘쳐났잖아요. 우리 지금 그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중국은 노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중국이 힘들어지고 예를 들면 뭐 IMF급 이렇게 IMF 사태 이런 것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 실물 분야를 보면 중국이 다른 경제 예측 기관들이 보듯이 그리고 중국 정부가 기대하듯이 5% 이상 갈 수 있어요. 일단은 코로나 진정됐잖아요. 경제 활동 정상화됐잖아요. 그리고 리오프닝 정책 펼치고 있잖아요. 석유 등 주요 자원 가격도 안정화됐잖아요. 하락 안정세로 들어섰으니까. 그렇다면 실물 경제는 당연히 증가해요.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물 부문이 제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통화금융 부문에서 부정적인 타격을 주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 몸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우리 소화기관이 영양분을 제 아무리 많이 섭취하더라도 혈관계가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흡수가 안 되죠. 목숨을 잃어요. 체력이 약해지는 건 물론이고 지금 우리 몸이 혈관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통화금융 부분이에요. 경제에서는. 그래서 중국은 실물 부분이 제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소용없어요. 통화금융 부분이 워낙에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럼 중국이 어려워지면 그게 뭐 미국한테는 어떻게 좀 뭐 유리하게 작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불리하게 뭐 특별히 뭐 상관관계는 없는 건가요? 국제 경제는 국가 간의 경제가 상호 연관이 돼 있어요.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후퇴를 하잖아요. 혹은 축소 재생산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도 그냥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미국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우선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먼저 터질 것 같아요. 그게 중국으로 전염되면 중국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봐요. 이상하게 금융위기가 이렇게 그 물밑에서 진행될 때, 그러니까 신용 파괴 원리가 물밑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을 때는 무언가 트리거가 꼭 터져요. 그 방아쇠 역할을 할 그런 뭔가가 터져요. 근데 이제 그거 트리거가 터졌거든요. 이제 그 실버게이트 캐피털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뭐 이런 연쇄적인 파산이라는 그 트리거가 터졌는데 그 트리거를 물 위로 올라오려는 것을 예금 전액 보장이라는 정책으로 딱 머리를 때려서 이제 수면으로 밀어 넣었는데 또 다른 트리거가 어디선가 터지면 이번에는 대책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 먼저 금융위기에 빠지면 음. 더 큰 타격을 중국이 입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또 다시 우리나라. 미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연쇄로 만약에 진짜 최악의 상황이 터지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가요? 그런 거는. 그렇죠. 그럼 한참 동안 대공황처럼 진짜 한참 세월이 지나야겠네요. 회복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단시간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금방금방 벌어질 것 같죠.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이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이제 트리거가 언제 터지느냐, 2달 후에 터질지 석 달 후에 터질지 몰라요. 이게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하루빨리 국제 공조 체제가 구축이 되고 공동으로 현재와 같은 경제 난국을 타개할 정책을 모색을 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펼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좀 만약에 반론을 제기한다고 하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벤 버냉키가 대공황에 그 연구해서 그 빠삭하게 대공황 시대에 그걸 알고 있고 또 뭐 2008년도 이후로 그 대형은행들 중심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 거쳐가지고 무너질 위험이 없고 이미 엄청나게 또 엘리트들이 그 안에 포진되어 있어서 대안들을 계속 만들어냈다. 그래서 뭐 대공황 이런 건 이제 좀 옛날 얘기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벤 버냉키는 그 얘기 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2008년도 미국의 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그걸 기가 막히게 차단해낸 사람이 벤 버냉키예요. 미국은 그 연준 의장이든 재무부 장관이든 대부분 기업에서 현장 경험을 겪은 사람들 또 금융회사에서 CEO 등등 현장 경험을 확실하게 겪은 사람들을 임명하는데 베냉키만 특별하게 학계에서 바로 임용을 해요. 지금도 재무부 장관하고 연준 의장은 학계 출신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도 연방은행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현장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근데 버냉키만 A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때 당시에 연준 의장으로 발탁이 됐냐면 이 사람은 세계 대공황의 최고의 전문가 중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논문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야 대단하다. 이 이론에 구애받지 않고 어떻게 이런 논리를 펼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참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대공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008년과 같이 심각한 사태를 딱 1년 만에 벗어나게 해요. 그 정책이 뭐였냐? 2008년 말에 미국이 G20 정부 수반, 재무장관, 그 중앙은행 총재, 또 IMF 등등을 전부 다 소집을 해요. 그러면서 제안을 해요. 미국이 모범을 보일 테니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이 물론 가장 큰 타격을 받지만 여러분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의 정책을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요. 그게 뭐였냐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니까 통화량이 축소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2008년 말에 번원 통화를 2배를 올려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예요, 이게. 그 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밟아가면서 나중에 0.25% 떨어뜨려요. 그래서 당시에 그렇게 심각하게 진행되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차단해내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나라도 협조해서 미국과 비슷한 정책을 펼치는데 대체적으로 번원 통화를 20에서 30% 증가를 시켜요. 우리나라도 많이 증가시켰어요, 그때. 그리고 기준금리를 동시에 다 다른 나라도 낮춰가요. 그래서 신용 파괴원리 작동을 차단을 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2009년도에 마이너스 한 2% 내지 3% 갈 것이라고 예측해두고 있었는데 제가 여전히 틀렸어요. 왜냐? 워낙 적절한 정책을 시적절하게 딱 펼치니까 신용 파괴가 차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버냉키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뭘 못 봤냐? 경제 병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경제 질병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에 대한 경제 학계는 물론이고 경제 정책 당국자들의 원인 분석이 잘못됐어요. 흔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파생 금융상품이 문제다, 레버리지가 문제다, 또 금융규제 완화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건 미국의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근본 원인은 따로 있어요. 물론 그 근본 원인하고 결과 사이에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찾고 찾아 들어가면 결국 찾아질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들 부시가 The Ownership Society라는 공약을 내세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550만 채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는 그 공약이에요. 그 사람들이 열광하죠. 그래서 대통령 당선됐어요. 그럼 550만 채 주택이 순조롭게 이렇게 소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살 사람들이 유동성을 뒷받침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페니맥, 프레디맥 등을 동원해 갖고 파생 금융 상품 만들어내고 그 부채 담보부 증권 CDO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증권을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CDS라고 파산 스와프 파생 금융 상품을 만들어내요. 크레딧 디폴트 스와프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그런 것들을 묶어서 그러니까 A등급 그 부채를 또 C등급 부채를 섞어서 하나의 또 파생금융 상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신용평가기관들이 A등급으로 이걸 판정을 해줘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그 무주택자들에게 신용이 거의 무제한으로 공급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거품이 크게 형성이 되죠. 그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 내에 통화량이 수축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신용파괴 원리가 작동하면서 2008년 말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베어스턴스도 그래서 무너졌고 베어스턴스 무너진 다음에 인디맥은행, 워싱턴 뮤추얼, 나중에는 리먼 브라더스. 이 리먼 브라더스는 미국 4대 투자은행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규모 은행이에요. 이런 은행들이 연이어 파산한단 말이에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야 했는데 최근에는 거기에 대한 반성이 부족했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나는 그때 진짜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이 이미 영국에서 벌어졌어요. 1980년대 중반에 대처 정부가 무주택자들에게 공공임대 그냥 거의 무상이나 다름없이 매각했고 또 150만 채 주택을 공급해요, 추가로. 그래서 그 영국의 주택 보급률이 56%에서 65%로 올라가요. 이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풍부해져야 돼요. 그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이제 그 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이제 거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붕괴되면서 1990년 들어서면서부터 3년 동안 경기 후퇴가 급속하게 진행돼요. 두 해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한 해는 0%대 성장을 해요. 영국이 이미 그걸 겪었다 그러면 미국은 그거 왜 외면했을까 이게 궁금해요. 그런 사례는 무수하게 많아요. 그러면 이런 금융위기 속에서 또 시적절한 경제정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걸까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국제 공조체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바로 전염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나만 살겠다고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일방적으로 펼쳤잖아요. 그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국제 공조체제가 구축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정책 수단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혹은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이 세 개를 모두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지금 심각해요. 그렇구나. 아니 저는 원래 낙관주의자예요. 제가 책을 한 21권을 저술을 했는데 비관적인 건 이 책이 거의 유일할걸요 아마.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경제 병력으로 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뾰족한 대안이 없으니까 대공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럼요, 자칫 그럼요, 잘못하면. 맞습니다. 예. 진짜 이거 이게 되게 처음에는 겉표지만 봤을 때는 좀 무시무시하고요. 약간 이거 좀 비관적이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긴 했는데 좀 소수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현실을 꿰뚫는 그 원리가 작동하고 있네요. 되게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서도 좀 답답해요. 네. 어디 돌파구가 없을까? 내가 조금 머리가 좋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정책 수단을 개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아닙니다. 저는 우선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먼저 터질 것 같아요. 그게 중국으로 전염되면 중국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봐요. 예, 이상하게 금융위기가 이렇게 그 물밑에서 진행될 때, 그러니까 신용 파괴 원리가 물밑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을 때는 무언가 트리거가 꼭 터져요. 그 방아쇠 역할을 할 그런 무언가가 터져요. 근데 이제 그 트리거가 터졌거든요. 이제 그 실버게이트 캐피털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뭐 이런 연쇄적인 파산이라는 그 트리거가 터졌는데 그 트리거를 물 위로 올라오려는 것을 예금 전액 보장이라는 정책으로 딱 머리를 때려서 이제 수면으로 밀어 넣었는데 또 다른 트리거가 어디선가 터지면 이번에는 대책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 먼저 금융위기에 빠지면 더 큰 타격을 중국이 입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또 다시 미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연쇄로 만약에 진짜 최악의 상황이 터지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가요? 그런 거는? 그렇죠. 그럼 한참 동안 대공황처럼 진짜 한참 세월이 지나야겠네요. 회복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단시간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금방금방 벌어질 것 같죠.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이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이제 트리거가 언제 터지느냐, 2달 후에 터질지, 3달 후에 터질지 몰라요. 이게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하루빨리 국제 공조 체제가 구축이 되고 공동으로 현재와 같은 경제 난국을 타개할 정책을 모색을 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펼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거식 전체 흐름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파악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주식 시장이 많이 들어와서 한번 급상승도 맞고 그 다음에 패닉 상태도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붕괴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 투자를 막 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런 투자에 대해서? 저는 이제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미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고 비록 약하지만 됐고 그리고 조만간 지금 세계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덮칠 것 같아요. 그러면 더블 딥이 오지 않느냐. 부동산 시장에서 더블 딥이 오고 또 주식시장에서도 더블 딥이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번 빠졌다 약간 오른 건데 여기서 한번 더 빠질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해 빠진 거는 이제 당시의 경기 하강 때문에 빠진 거고 이제 새로운 이제 후퇴, 하강 이런 것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렇게 더블 딥이 오기 전에는 또 등락이 아주 심해요.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제가 옛날 얘기를 한 말씀 드리자면 아이작 뉴턴은 천재 중에 천재예요. 이 사람은 투자에도 귀재였어요. 그래서 한때는 큰 이익을 봐요.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가 매도한 다음에 이제 그 주가가 다시 막 폭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에 들어가요. 그러다 자기 전 재산을 다 잃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투자의 귀재라는 소리가 다 허망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조폐공사 사장, 이게 영국 조폐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조폐국장으로 자기 삶을 이어가요. 전 재산을 다 잃었으니까 불행한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걸 조심해야 돼요. 어떤 더블 딥이 올 때는 그 오기 전에
꼭 등락이 아주 심해지면서 오를 것 같은 징후를 자꾸만 보여요. 저는 이제 임상 사례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와놔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금리 올라가는 정도도 이제 상한이 나왔고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니까 그러면 유동성이 생기고 주가는 올라갈 거고 그래서 미리 선투자해야 된다. 아니요. 지금처럼 장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럼 최대한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수비적으로 해야 돼요. 이런 때 공격적으로 하면 아이작 뉴턴처럼 된다니까요. 그런 거군요. 그러면은 현금을 쥐고 있거나 아니면 뭐 금이나 뭐 채권이나 이런 건 좀 어떠세요? 지금 이제 요새 이제 금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네.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하자는 이야기를 해요. 금.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런 데 나오면 도표를 좀처럼 안 보여줘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이 그려야 돼요. 제가 그려서 보여주면 그거는 그 사람들 거 아니에요. 내 거예요. 그 사람, 그렇네 하면서 넘어가요. 그게 본인이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 거예요. 이러이러 가는구나. 앞으로도 이러이러 가겠구나. 대충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극단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1980년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1%까지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을 했는데 또 그게 달러 가치가 이제 급락하기 시작하니까 안전자산이라는 금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때 800달러까지 올라가요. 근데 2년도 안 돼서 300달러대로 떨어져요. 금 가격이요? 이게 안전자산이에요. 엄청 떨어져. 800달러까지 가서 300달러로 거의 3분의 1 토막 나는데 금도 엄청 변동하네요. 이게 그러면 그때만 있었냐? 아니잖아요. 2008년 이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금가격이 폭등했었잖아요. 한때 2,800 넘었을걸요. 네. 최근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금은 절대로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가치 등락이 엄청 심한 이거 재화예요. 그렇다면 금 투자를 하시려거든 최소한도 1960년대 이래에 금 시세표는 본인이 책상 앞에다가 그려서 붙여놓고 그거 보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 대충 어느 때 금가격이 오르고 어느 때 떨어졌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채권도 마찬가지고 다른 그 투자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그려보셔야 돼요. 본인이. 그래프를 그려보고 보시라고요.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건 다른 사람 거지 내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소위 뭐 어떤 뉴스는 그러더라고요. 채권이 똥값 됐다고. 그래서 지금 사야 된다고.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채권도 조심해야 돼요. 그 뭐 채권 스와프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레버리지가 한 20배도 되고 그러잖아요. 또 그런 데 투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시면 안 돼요. 전문 기관들은 수많은 인원들이 그것만 연구하잖아요. 개인이 어떻게 그걸 따라잡아요. 그 경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무조건 깨져요. 그래서 그런 파생금융 상품 쪽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어떤 흐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상승 추세를 쭉 이어간다. 그럼 이 흐름은 보통 한 5, 6년 가요. 그런 때는 투자하셔야 돼요. 또 하락할 때도 하락할 때는 좀 달라요. 하락할 때는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떨어져요. 근데 그 고점에서 샀다 저점에서 파는 일을 자주 하는 경우가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현금 들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은 현금만 들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이제 현금을 쥐고 있으면 자꾸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 참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떤 권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다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주기가 이제 광기가 벌어지는 기간이 한 3년, 정체 기간이 반년에서 1년, 폭락 기간이 반년에서 1년, 그리고 장기 정체에 들어가는 기간이 한 5년 정도, 이런 주기를 이제 보여왔어요. 그래서 그 주기를 잘 보시라고 그렇게 권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글로벌 금리가 또 다시 덮친다라면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정책위가 또 한 4, 5년 갈 거 아니에요.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현금 쥐고 있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이클을 보고 잘 파악하고. 사이클 보면은 뭐 그래프 보면 자꾸만 투자하고 싶잖아요. 아, 저거 그때 투자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 자꾸 들게 되고. 그래서 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보수적으로 수비적으로 해야 될 때다.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아, 그럼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좀 더 지나서 네, 들어가도 상관없고. 서두에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미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 오면서 광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패닉이 오는데 그 이유가 수요의 공동화. 근데 그 공동화가 메꿔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뭐 이런 투자들도 그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연끌을 해가지고 미래 수요를 다 끌어왔잖아요. 이 책에 그 기본적인 그 원리, 금융위가 진행하는 이 기본적인 원리는 여기 좀 자세히 적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사람이 나쁜 얘기, 비관적인 얘기 하는 것처럼 껄끄러운 게 없어요. 네. 지금 제가 또 이 방송에 나와서 우리 경제, 세계 경제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인 말씀을 드려서 제 마음이 오히려 아파요. 참 좀 저도 답답하고 그런데 경제 병약으로 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병약은 제가 이미 예측력으로 입증을 했잖아요. 그 유용성을. 그래서 제발 좀 경제 병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제 병약은 일반 원리뿐만 아니라 임상 사례도 굉장히 중요해요. 임상 사례를 통해서 일반 원리를 검증할 수도 있지만 임상 사례를 통해서 새로운 원리를 또 도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임상 사례들은 임상 수련에 필수적이에요. 좋은 의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임상 수련을 거쳐야 하잖아요. 경제학에서는 이 임상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 사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경제 병리학에서는 경제 질병으로 꼽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급성 질환, 또 하나는 만성 질환이 있어요. 만성 질환에는 일본처럼 1990년대 이래 지금까지 초장기 저성장을 하잖아요. 연평균 성장률이 0.8%밖에 안 돼요. 이런 사례, 이게 만성적인 질환이죠. 그리고 이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도 만성 질환에 속해요. 이제 그 밖에는 다 이제 급성 질환인데 이 급성 질환은 금융위기 그 자체, 그리고 금융위기나 다른 외환위기나 이런 것에 의해서 벌어지는 이제 경제 위기, 그리고 외환위기, 이제 크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그 밖에 이제 하나 더 꼽자면 재정위기도 있어요. 재정위기라는 것은 현대에 와서는 워낙 과거에 비참한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엄청 조심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나타나요. 그래도 여기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재정위기가 어느 정도만 진행이 되면 초인플레이션을 반드시 초래를 해요. 근데 초인플레이션은 그 자체로 치료하기가 엄청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초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경기를 급속하게 하강시켜야 돼요. 그리고 통화개혁을 해야 돼요. 이 고통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 고통을 못 참아내고 저항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정 위기는 위험하고, 그리고 이제 외환위기, 이건 외환모이고 고갈로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위기를 역사적으로 8번 겪었어요. 1956년, 1962년, 68년, 71년, 74년, 79년, 82년, 97년 이렇게 8번 겪었는데 이 외환위기가 모두 다 은폐돼 있어요. 불행한 일이 은폐되면 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다는 게 역사의 철칙이에요. 그 불행한 일이 반복된다고요. 실제로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똑같은 경제정책으로 반복됐어요. 그게 뭐냐면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었어요.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 수입을 급증시키고 수입을 급증시키면 국제 수지가 악화되고 그러면 외환 보유가 고갈되면서 환율이 폭등하고 그러면서 외환위기가 터진다고요. 그 고통은 최근에 우리가 겪었으니까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외환위기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 과정도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융위기, 본연의 금융위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리고 결론도 거기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은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본격화해요. 그런데 그런 임상 사례들 여러 사례들이 있거든요. 제가 조만간 이제 경제 병리학에 관한 책을 하나 펼칠 텐데 거기에는 그런 임상 사례들을 제가 한번 다 실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그 연구하는 데만 20년 이상 걸렸어요. 임상 사례들 연구하는 데만. 그 사례들 연구해서 이제 금융위가 진행하는 일반 원리들을 제가 도출해냈는데 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다른 분들도 이제 그 임상 사례들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엄청나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미국이 계속 돈을 찍어낼 수 없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초인플레 그것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물가 불안은 통상 반년에서 한 2년에 걸쳐서 일어나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6개월 이후부터 이제 그 물가에 영향을 끼치고 본격적으로 물가 불안이 나타나는 것은 1년 반 지나서부터 나타나요. 그리고 한 2, 3년 지나면 그게 제어가 안 되면 이제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통화 증발의 위험성을 흔히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러운 게 그거예요. 미국은 경제학자 출신을 바로 경제정책 당국자에 임명 안 한다니까요.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을 안 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현장을 먼저 봐요.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여러 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다른 나라들 초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물가 불안에 관해서는 거의 노이로제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물가 불안을 잘 제어했지만 그래도 스태그플레이션을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말까지 10년 이상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고 당시에 미국 경제가 독일 경제와 일본 경제에 추월당하기도 했어요. 1980년대에 기준금리를 21%로 끌어올리면서 경기가 이제 1980년대에 급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안정 추세에 들어가는데 그 뒤부터는 금리를 내려도 소위 이제 베이비스 때 0.25% 내려요. 올려도 0.25%를 올려요. 그게 아마 그린스펀의 공로 같은데 그린스펀은 적기에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경기 관리를 잘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책 당국자들은 그걸 하나의 모범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물가 불안이 더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지금 미국의 물가 불안은 통화 증발 때문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국제 자원가격이 급등했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디커플링 때문에 값싼 중국 제품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물가를 안정시켰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졌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이제 공급망 문제가 생겼었고 이런 등등의 원인으로 미국의 물가 불안이 일어났지 통화 증발 때문에 일어났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또 제가 이런 말씀 되도록이면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통화의 가치든 재화의 가치든 이거는 무게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운동에너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라 이 정도로 마무리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만 드릴게요. 미국은 운동 에너지를 갖춘 통화량을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 운동 에너지를 갖추고 있으면 다른 물가를 자극을 안 해요. 이런 것도 똑같아요. 흐르는 물에 움직이지 않은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돌이 물과 같이 흘러가기 위해서 물의 속도를 빼앗잖아요. 근데 이제 흐르는 물에 여기서 총으로 예를 들어서 쇠구슬을 쏜다고 생각해봐요. 그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잖아요. 물 흐름을 안 늦추잖아요. 오히려 쇠구슬이 물보다 속도가 더 빨리 흘러가면 물이 흐르는 속도를 더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운동 에너지를 갖춘 통화량을 증가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게 이제 또 잘못된 방향으로 쓰인 게 이제 작년에 이제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죠. 다른 나라의 저축, 다른 나라의 금융 자본들을 미국으로 끌어갔죠. 근데 이것들은 경제의 순환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가 불안을 안 일으켜요.
이건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 그 현재 경제학에는 운동에너지 개념이 없어요. 무게 개념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되도록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 촉이 좋으신 분들은 이 말씀 드리면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그 소장님 책 다시 한번 정독하고 다음에 또 혹시 기회 돼 가지고 모실 수 있으면은 또 신간 나오고 그럴 때 한번 모실 수 있으면은 그때는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려도 돼요.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금융 위기에 대해서는 좀 촉이 좋은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무슨 얘기들을 해요. 근데 온갖 지표들을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짧은 시간에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은 N7개가 고작이에요. N7개를 넘어서면 그거를 활용하기 어려워요. 기억을 못 해내니까. 그리고 그 N7개이더라도 이 N7개의 변수들 사이의 관계는 또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변수가 10개다. 그러면 관계는 45개가 형성이 돼요. 100개다. 그러면 이게 5050에서 100배니까 4950. 그리고 이게 1000개다. 그러면 50만 관계가 생겨요. 50만 개의 관계를 누가 그걸 포착을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겠어요? 만약에 10개의 경제 변수를 내가 주요 관심 변수로 삼겠다 그러면 그 관계가 45개잖아요. 45개의 관계를 항상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해요. 뭐냐면 일단 경제 원리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한다. 특히 이 경제 병리학의 일반 원리만큼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경제 병리학에서 얘기하는 여러 지표들, 특히 경제 성장에 제약을 가하는 지표가 두 개예요. 하나는 물가불안, 하나는 국제수지 악화니까 물가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동시에 봐야 되고 국제수지는 무역수지도 중요하지만 경상수지 특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경제지표를 줄이라는 거죠. 경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핵심적인 경제 변수들만 지켜보는 게 경제를 보는 눈을 훨씬 더 밝게 하고 앞날을 내다보게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다 마찬가지인 건가요? 제가 경제 병리학 하면서 절실히 느낀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런 자신은 있어요. 아무리 복잡한 지표 갖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도 예측에 있어서는 제가 질 생각이 없어요. 핵심 지표만 갖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단순하고 쉽고 또 짧은 시간에 그 결과를 낼 수 있고 물론 이제 경상수지 같은 거는 아무리 빨리 해도 예측하는데 보통 한 보름 걸리긴 해요. 그거는 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니까 환율도 고려해야지 그 국제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지 뭐 이런 등등 이제 이미 해놓고 이제 나중에 검증하는 건데 그런 검증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서 한 보름 정도 걸리는데 그 밖에 거는 금방금방 해요. 지난해 제가 10월 달에 책 내면서 지금 우리나라 금융이 이미 진행됐다. 연말에 마이너스 성장할 거다. 간단하잖아요. 미국의 고금리하고 강달러 정책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이 두 개 변수 갖고 설명하고 있는데 얼마나 쉬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의 저자이신 최용식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